그러니까 갑자기 냉전 시대에 쫙 갈라진 것처럼 이제 막 갈라질 것 같은 분위기가 막 드는 거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은 그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좀 작을 것 같긴 하지만 블록이 이제 확실하게 갈라지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고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앞으로 러시아 전체가 중국에게 종속될, 경제가 종속될 가능성은 낮지만 동북아시아로 한정해서 보자면은 중국에게 종속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하부 구조로 들어가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런 추세인 듯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쯤이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작년에 생각하던 이슈였는데요. 그때 우리 오늘 모신 유한수 박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길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과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는 앞으로 어떤 일을 걷게 될까?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 상명대학교 유한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에 오셔서 이 러시아는 장기전에 능하고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긴 전쟁을 오랫동안 수행했던 나라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단기전으로 끝날 리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장기전으로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슈를 덮는다는 말이 좀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한국에서 뭐 상당히 최근까지만 해도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한 어떤 관심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희석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펑 터지면서 한국인의 그 관심이 다 그쪽으로 쏠리면서 우리나라에서부터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한 관심이 많이 줄은 건 사실인데 지금도 사실은 전투가 계속되고 있고 선전전도 또 지속되고 있죠. 지금 얼핏 이렇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 이제는 전쟁으로 수행할 만한 인력이 현저하게 줄었다. 그런 것은 외국으로 떠서 그럴까요? 전쟁 참여에 희생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만 보자면 사실 지금까지 전쟁을 수행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그 병력 소모가 극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능란하게 수행할 수 있는 훈련받은 그 병사의 수가 계속 줄어들었죠. 그리고 지금 병력이 모자라서 사실은 예전 같으면 전투에 투입되지 않았을 만한 그러니까 나이든 아니면 너무 어린 남성 병사들이 다 이제 전쟁에 동원되는 상황이고 뭐 여성들도 동원된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오신 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작년 말이긴 했는데 그때 오데사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인 남자들이 거리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리에 돌아다니다가 뭐라 할까요? 영어로 프레스링이라고 하는데 징집당한다. 강제 징집당하는 거리에 가다가 총 들고 싸울 만한 젊은 남성이 있으면은 국가 공권력이 끌고 가다 집회해서 군대에 보내버린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집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몸을 피신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병력 충당에 문제가 있고 병력 소모도 많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리고 또 뭐 서방에서 주는 무기란 것이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되기 때문에 무기에서 러시아군을 압도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자연적인 면에서도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겨울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혹한기가 곧 닥쳐올 텐데 이때는 아무래도 대규모 군사 작전이 수행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또 한 번 뭐 대공세를 혹시 펼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내년 뭐 늦봄이나 가서나 네.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선이 소강 상태이기도 하고 그 소모전 형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러시아에서 땅으로 육지로 연결되어서 예. 크림반도까지 연결되는 것을 러시아가 장악했고 예. 그것의 일부를 끊어내느냐 마느냐 막 예, 밀리고 예.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 러시아가 잡은 그 육지에 그 연결된 그 지역을 그 장악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 유지가 되고 있고 계속 그 우크라이나군이 어디를 뚫을까 여기저기 한번 이렇게 찔러보는 형상이었는데 그래서 약한 곳이 나타나면 그쪽을 집중 공격하겠다는 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아마 전략이었을 텐데 그러기에는 그 우크라이나군의 공격력이 너무 약했고 반대로 말하면 러시아군의 그 방어 태세가 아주 그 튼튼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모전이 되면 병력 규모가 중요한데 이미 그 우크라이나군의 그 병력 그 충원 풀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극심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한때는 러시아가 병력이 없다 그래서 막 마구잡이 징집한다는 뉴스들이 막 돌고 했었는데요. 러시아는 상황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사실은 그때도 뭐 그 지난해 그 가을인가요? 30만 명 그 충원 그 새로 이제 징집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 러시아의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전쟁에 반대한다, 충원에 반대한다는 어떤 분위기를 너무 과장해서 보도했던 측면이 있고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공격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방어하는 입장일 텐데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격하는 측보다 그 병력이 적어도 가능하니까 병력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부족이 우크라이나보다는 훨씬 덜한 셈이죠. 이미 뭐 점령을 하고 있으니 들어오는 것만 막아내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을 아예 밀쳐내고 공세를 펼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할 텐데 그럴 뭐 전략은 아니고 방어에 치중해도 충분히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정세가 돌아가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했을 때 굳이 병력을 뭐 이렇게 소모하거나 아니면 병력을 대규모로 또 새로 충원해서 공세를 펼칠 까닭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도 탄환 부족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고 실제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가면서 이제 북한이 오히려 세계 뉴스에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찹찹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남한은 우크라이나 근처 쪽 어디로 탄을 팔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 쪽으로 탄을 팔고 있고 다 탄이 없었는데 우리만 이렇게 탄이 많았다는 건 우리만 실질적으로 냉전 속에서의 열전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긴박하게 돌아갔던 데가 바로 한반도였구나. 어떻게 뒤집어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되게 찹찹한 마음들을. 그러니까 그 남북한이 휴전선을 놓고 대치하는 뭐 상황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또 외국으로까지 번져서 저 지구 반대편에서 또 대리전을 하고 있는 양상이 되니까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종합해 보면 뭐 북한에서 그걸 받으면 충원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 북한하고 어떤 관계였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그 총전력에서 지금 이거는 뭐 군사 전문가 아니시니까 정확히 알기 어려우시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미국과 유럽에서 보충해주는 물자가 러시아가 감당할 만큼 수준까지 지금 떨어지고 오히려 러시아가 편해졌는지 뭐 이런 것도 더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러시아가 그 기본 체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보면은 러시아의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국력 지표가 그 세계 10위 안에 그 뭐 안팎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뭐 10위다 뭐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지표상으로는 그런데 이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면이 이게 뭐 국토의 면적이라든지 네네. 천연자원, 지하자원의 네네. 그 보유 유무, 네. 그리고 인구 규모일 텐데 네. 수치상으로 그 러시아 그 경제상으로 그 경제 지표가 비슷한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나라보다 훨씬 이제 일단 이게 국토가 넓고요. 네. 또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산업도 군수 산업에 특화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레벨의 경제 그 규모를 가진 나라보다는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죠. 사실은 자급조적한다는 예, 게 예,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쟁하다가 농사를 못 지면은 예. 군인들 밥은 누가 줄 것이며 그럼 예, 다 예. 수입해 와야 되는데 수입하다가 그 옛날 2차 대전처럼 일본처럼 그걸 중간에서 그걸 잘라 먹으면 또 어떻게 될 예, 것이며 참 힘든데 여기는 그냥 딴 데서 조달하는 건 이번이 처음 북한한테 찾아간 거 외에는 예. 외부 조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곽 선생님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전쟁을 그 한다는 것은 이 그 자급자족 능력과 아주 그 직결되고 결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그 수출입이 그 아주 자유로운 상황에서 비슷한 경제 지표를 가진 두 나라라고 하더라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하고 전쟁 수행 능력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마련인데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워낙부터 또 자급자족을 했던 그 경험도 많이 있었고 네.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체력이라든지 네. 여건이 돼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네.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서 비슷한 경제 레벨을 가진 나라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탄압만 적당하게 그 무기만 들어오면 예. 전쟁 수행에 문제가 없는 나라가 러시아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그 이전에 근현대 전쟁을 놓고 보면은 이게 보통 이제 그 보통 분들이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그 좀 착각이라고 할까 아니면 좀 잘못 짚는 부분이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에서 그 유행했던 언론 보도에서 유행했던 말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서방의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 무기가 있고 이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에게 그 지원이 되면 그 전선의 전황을 완전히 그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는 식의 보도가 많이 돼 있었는데 전쟁은요 게임 체인저로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가 병력이 얼마만큼 있는가, 식량을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탄약을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장 그 기초적인 문제에서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사실 육군이 그 땅을 점령해야 게임 체인지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이 거기를 점령할 수 없으면은 아무리 뭐 다른 것들이 있더라도 마지막 마침표를 못 찍고 끝나는 거죠. 융단 폭격을 해서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육군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내 땅이 될 수 없는 거니까. 가까운 2차 세계대전 예만 보더라도 뭐 독일이 뭐 상당히 뛰어난 어떤 그 과학 기술을 가지고 뭐 이런 비행폭탄이라든지 유도탄이라든지 기기묘묘한 어떤 새로운 그 병기를 만들어내서 전략을 뒤바꿀 수 있었다. 또 독일 전차가 얼마나 강력하냐. 뭐 이래서 근데 왜 독일이 졌을까? 뭐 조금 더 뭐 했으면 뭐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연합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란 것이 식량에서 더 안정적이죠. 그리고 뭐 개인 화기에서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탄약, 그다음에 화물차 여기서 아주 안정된 그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게임 체인저를 가지고 있다 아니다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의 결말이 연합국의 승리 그다음에 독일의 패배로 되지는 않았다고 볼 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 기반 그리고 가장 그 기초적인 전쟁 물자인 탄약이라든지 포탄 이런 측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보다는 훨씬 그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 나오셔서 만약에 빨리 전쟁이 끝나려면 올해 말쯤에 휴전과 관련된 협상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최근에 그 신문을 보고 뉴스 보도를 보다 보니까 그 서방 국가, 그러니까 EU 국가에서 슬슬 그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역량이 예. 한계에 부딪혔고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여기저기서 삐죽삐죽 나오고요. 당연히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 네. 네. 다시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는데 듣자 하니 그 우크라이나 군부에서도 현실적으로 그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역량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기 때문에 네, 네. 그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은 불리하니 정치적으로 새로운 그 어떤 그 타겟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군부와 젤렌스키 행정부 사이에 그 관계가 아주 지금 그 미묘하고 갈등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그 어떤 측이 더 그 뭐랄까 발언권을 가지고 정세를 주도할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구상하던 어떤 로드맵이 지금 그 좌초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미국도 이번에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잘리는 게 우크라이나 관련 그렇죠. 예산들이 예, 잘리고 예. 있는데 예. 결국은 그렇게 보면 전쟁의 끝은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저번에 출연했을 때 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뭔가 했을 때 저는 그냥 그러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이 다시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그 전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끝날 수도 있다. 이 변수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분쟁이 펑 터져 나와서 네. 이쪽으로 뭐 전 세계의 이목도 쏠리고 미국의 어떤 그 정책 방향도 크나큰 어떤 그 뭐랄까 변수를 맞이했다는 뭐 이런 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결국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둘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크라이나보다는 이스라엘 쪽을 더 중시할 것이고 네. 한정된 자원을 그 풀어놓을 때 우크라이나보다는 이스라엘 쪽에 그 자원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불리한 상황에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네. 그 이번 전쟁으로 국제적인 블록이 예. 기묘하게 짜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전선이 정말로 많아진 건데 무역적으로는 중국과 이제 대척점에 세우면서 전선이 형성됐고, 예. 러시아를 유럽에서 떼어내기 위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하나의 전선이 만들어졌고, 예. 미국으로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아마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또 다시 터지면서 그렇죠. 예. 전선이 하나 형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원래 저희가 알고 있기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부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였죠. 네. 예. 예. 근데 이번 이 사태와 그다음에 모두 러시아, 중국 모두 미국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측면. 예. 그래서 두 국가가 굉장히 친해진 거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가까워졌죠. 예.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들은 바로는 예. 위안화의 거래가 커졌고 예. 중국 제품의 수출 그 비중이 예. 그러니까 사용 비중이 엄청나게 올랐다. 이러기까지만 듣고 있는데요. 예, 예. 네. 사실 제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국제 분쟁을 아주 네. 뭐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뭐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 역시 그 미어샤이머 교수 네. 국제 분쟁 전문가고 정치학 교수인데 미어샤이머 교수가 그렇기도 했고 그다음에 헨리 키신저 전 그 장관이 말한 것처럼 그 미국 행정부 미국이 너무 우크라이나 그 분쟁에서 러시아를 그 압박하면은 러시아가 그 중국과 가까워지게 되고 이것은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안 좋다라는 네. 어떤 입장을 보였는데 그런 우려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 관계에 있고 이번 기회에 중국은 러시아를 그러니까 뭐 동등한 파트너까지는 아니더라도 훨씬 더 이제 밀착한 관계가 있는데 아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동북아시아에
에서 확실한 어떤 그 패권자의 지위를 인정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네. 러시아가 동의가 필요한데 러시아로부터 그건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해주라든지 동북아시아에서 여기서 한 그 중요한 그 주역이 바로 러시아인데 러시아에게 도움을 주면서 또 일정한 어떤 지지를 하거나 최소한 중립의 자세를 취하면서 이 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서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 조건을 내걸은 것 같고요. 네. 그런 요구를 예전에 그 러시아라고 하면은 그것을 뭐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상당히 미적미적하는 반응을 보였을 텐데 네. 지금은 뭐 워낙 급한 상황이니까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접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완전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식량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예. 제조 산업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협조와 협력이면 외부에서 아무리 때려도 예.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돌아가는 예. 상황이 오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에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만큼 밀착할 수 있는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적어도 미국이 그 호락호락 볼 수 없는 네. 어떤 경제 라이벌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중국 하나 러시아 하나만 떼어놓고 보자면은 미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네. 어떤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이 두 나라가 결합을 하면서 미국이 좀 버거운 상대가 되지 않았는가. 네. 그 밀착도에 따라서 이 버거운 상대를 넘어서서 상당히 어떤 공포스러운 그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이 그 중국을 대하는 자세가 최근에 미묘하게 바뀌고 있어 보이는데요. 뭐 최근에 정상회담도 네. 좀 주선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수장끼리는 만났다고 들었는데 그런 측면을 보면은 미국이 상당히 국제 정세에서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살짝은 재조정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정말 의외로 북한이 이번 전쟁을 통해 소환이 됐습니다. 예. 북한에 대한 평가가 뭐 다양하게 나눠지긴 하겠습니다만 궁금한 거는 러시아하고 북한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정말 형제로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뭔가 계산과 거래가 있는 건지 하는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역사학자니까 한번 좀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1991년에 그 소련이 붕괴될 때 상당히 많은 러시아 내의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북한은 뭐 철저하게 소련 그 당시에 러시아가 되기 전에 소련 내에서 철저하게 보수파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그 보수 세력에게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북한이 사실은 그 쿠데타 세력을 보수 세력을 적극 지지하면서 하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연방으로 대체가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 연방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반도에서 예전과는 달리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하지 않고 오히려 그 대한민국과 더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러시아가 그러니까 북한을 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또 대한민국과 약간은 그 사이가 좋아지는 관계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거친 그 셈이 됐었죠. 여기에 북한이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체 껄끄러운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옐진도 그렇고, 그 푸틴 대통령 임기 초반만 하더라도 북한의 원수가 러시아를 방문한 적도 없었고, 러시아의 그 국가 수반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정상회담을 아주 적극적으로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대면대면한 관계였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상당히 그 사이에 그 러시아와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 교류 이외에도
군사 기술 면에서도 러시아에게 많은 것을 얻어냈죠. 우리 한국 군사 예. 쪽에서도요? 예, 그러니까 그 유도탄이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그 어떤 그 벽이 존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이 또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영향력을 유지한다고 하는 전략 면에서라도 어떤 그 대한민국에게 결정적인 어떤 그런 군사 기술을 주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유도탄이라든지 미사일에 어떤 일정한 한계가 있었는데 그 벽을 뛰어넘는 그 돌파구를 러시아와의 그 기술 교류 속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K 방산이라고 하나요? 그 대한민국에서 그 대한민국 군수공업에서 그 개발해내는 여러 물자랑 무기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고 많이 팔려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중 상당수가 사실은 그 러시아로부터 얻어낸 기술을 원용해서 만들어낸 무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주 개발, 그 한국이 그 우주 발사체를 로켓을 쏘아 올릴 때 결국 그 러시아와 그 교류하면서 그쪽 기술을 많이 이용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지금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밑거름이 러시아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참 여기 아이러니한데 그 지금 미국의 적국이 되고 있는 중국은 중국의 주력 그 군사 기술은 러시아에서 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왔더라고요. 한국은 미국과 정말 뭐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절친이라고 생각해서 뭐 군사 체제를 전부 미국 걸로 갖고 왔는데 또 실질적인 핵심 발사체 관련되는 기술은 러시아로부터 가져왔다.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그 지난해 그 한국의 그 군사 전문가들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그 분석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국 정부가 너무 우크라이나에게 그 접근하고 밀착하고 만약에 그 원조라도 해주면 그 자체는 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한 발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 불리한 점도 있다. 그게 뭐냐면 그 한국 정부의 정책에 그 반감과 실망을 느낀 러시아 정부가 북한과 또 밀착을 해서 북한이 그토록 애원하는 미사일 기술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서 결정적인 어떤 기술을 러시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우려가 지금은 조금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는 그러면 북한한테 뭘 줄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만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나갔다고 보이는데요.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한계가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고 한데 이 그 탄두가 그 대기권에 그 재진입할 때 엄청난 열이 있고 그 열을 막아내는 그 열 차폐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번이 실패를 했었는데 이 기술을 러시아가 아주 그냥 작정하고 기술자 몇 명만 보내면은 대번에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이제 그 러시아가 그런 기술을 북한에 전수했다는 어떤 얘기는 없고, 그런 핵심적인 기술은 러시아로서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덥석 내주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 이외에 북한이 요구하는 자잘한 기술들은 러시아가 선뜻 내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냉전 시대에 쫙 갈라진 것처럼 이제 막 갈라질 것 같은 분위기가 막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이쪽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은 그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좀 작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블럭이 이제 확실하게 갈라지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고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다. 그렇죠. 이 동북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일본이 삼각편대를 구성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항상 이게 그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미국, 한국, 일본의 결속감이 강해지면 그 반작용으로 그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결속감도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좋았던 것이죠. 그 전까지 중국으로부터도 뭐 어떤 그 뭐랄까요, 아주 이쁨을 받지 못했고 러시아와는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는데 이 한국, 일본, 그러니까 미국이 결속하니까 그 필요성으로서 러시아나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대항체를 만들어낼 텐데 그 한 축이 바로 이제 그 북한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좀 쉽게 말하면 그 내놓은 자식 취급했거나 아니면 말썽장이 취급을 당했던 북한이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에게서 어떤 그 이쁨을 받는 존재로 변하게 됐었고 이것이 그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그 이용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우리 이제 유한석 교수님은 사실은 역사학자시라서 이 군사 관련 질문보다는 역사 관련 질문을 해드리는 게 훨씬 좋은데 그 최근에 이제 홍범도 장군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과거에 어떤 관계였고 언제부터 뭐 제대로 된 관계가 있었는지 그 관계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홍범도 장군에 관한 이슈는 민감해서 사실은 또 그 아직까지도 그 연구할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다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제가 이제 그 러시아와 그 한반도의 관계에서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점만 그 짚고 싶은데요. 일단 러시아 제국 시절에요. 한반도의 관계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통념이라는 것이 한반도를 놓고 일본과 러시아 제국이 경쟁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 제국도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차지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고 많은 생각하는데 사실 그 한반도를 차지하고 하려는 그 열망면에서 그 일본의 입장과 러시아 제국의 입장이 사실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반드시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아서 발판으로 삼아서 만주라든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굳히고 있었고 실제로 그랬고요. 반면에 그 러시아 제국은 굳이 그 한반도를 그러니까 식민지로 삼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제국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좋고, 중립을 지켜주면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러시아 제국이 한반도를 대할 때 반드시 식민지로 삼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입장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은 상당히 소수였고,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의 그 외교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기본 입장은 일본과는 달리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을 필요가 없다. 또 삼아봤자 이것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 한반도의 독립을 유지하는데 사실은 그 러시아 제국은 반드시 그 저해 요소였다기보다는 당시에 그 한반도의 정치 세력이 잘만 이용했으면 그러니까 일본을 견제하고 독립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세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못해 낸 것이 바로 당시 그 한반도의 비극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러시아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의 중압을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들어선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이제 결국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소비에트 연방은 그 한반도의 독립에 아주 적극적인 지원 세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에트 연방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였고요. 이 공산주의 체제의 가장 큰 적으로 상정되는 것이 바로 그 제국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를 그 물리쳐야지 소비에트 연방이 존속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소련의 위정자들이 하고 있었고, 제국주의를 그 무너뜨리려면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식민지가 해방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식민지가 해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인도가 독립을 하면
그 영국 제국주의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네. 베트남이 독립을 하면은 프랑스 제국주의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똑같은 논리로 일본 제국주의가 타격을 입게 만들려면 한반도가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반도의 독립에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외교상으로도 당시 그 소비에트 연방 내지는 그 러시아 혁명을 주도했던 그 정치가들이 그러니까 레닌 같은 사람이죠. 네. 레닌이 그 한반도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옹호했고 그리고 그 1922년에 레닌을 만나러 온 그 한반도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네. 이동희 선생이라든지 뭐 이런 그 김규식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그 40만 루블의 저기 자금을 지원한 거예요. 네.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려면은 네. 그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 40만 루블을 줄 테니 이 돈으로 독립운동을 하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0만 루블이 어느 정도 액수인지 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예. 이 부분을 공부한 그 한국 사학자가 있는데요. 네네. 이분이 말할 때 요즘 돈으로는 한 800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소련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내전에서 반혁명과 혁명 이 격돌한 내전 3년 동안 겪으면서 그러니까 러시아 및 소련 자체가 아주 피폐해 있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40만 루블이라고 하는 거금을 네. 그 한국의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지원했었죠. 네. 그리고 이동희 선생이 그 40만 루블을 가지고 그 당시 이동희 선생이 그 상해 임시정부의 그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사실 상해 임시정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1922년 이 당시에 그 한반도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세력이 전 세계에는 사실은 소련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친러죠. 친소가 될 가능성이 높았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 온도차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세상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네. 그 친러 입장을 취했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굳이 러시아 및 소련을 적대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최소한 그 연대하고 제휴할 대상으로는 충분히 삼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가 그때도 그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상당히 소련을 뭐랄까요 두려워하고 아니면은 또 그 뭐랄까요 그 좀 어떤 그 혐오하는 감정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네. 독립운동을 그 이끌면서 그걸 그 드러내 가지고 반감을 표출하지는 않고요. 네. 그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면 전체 독립운동 세력이 그 러시아 및 소련과 손잡고 함께 갈 수는 있다. 네. 이 정도의 노선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홍범도 장군이 나중에 그 소련으로 넘어가고 그쪽 시민권과 아니면 당증을 그 취득할 때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도 놓고 보면 충분히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뭐 해서는 안 될 행위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이죠. 네네. 그 당시 예, 할 수도 있었던.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도 무방한 그런 그 모습이었다고 보입니다. 네. 그 당시에 한국은 아예 나라가 없었고, 예. 그리고 한국을 지지하는 세력은 여기밖에 없었고, 현금을 줄 수 있는 세력은 또 요 정도였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를 놓고 보면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이 제국이고 네.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그 한반도의 독립을 지원해서 그 식민지 운동, 해방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그 원조할 입장은 전혀 없었던 것이고. 네, 왜냐하면 자기네 그 식민지에서도 저런 운동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식민 제국은 분명히 아니지만 일정 정도 식민지가 있었고 또 하나 이 태평양에서 미국의 어떤 영향권을 지킨다고 했을 때 일본과 그때까지는 뭐 완전히 적대하는 관계는 아니었고 일정한 그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그 미국의 위상을 지키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독립을 지원하게 된다면 일본과 완전히 사이가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미국의 이익에 뭐랄까요 부합되지 않는 행위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차가운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대한민족의 그 독립을 지원하는 세력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구나라고 하는 절박하고 막막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뭐랄까요 외교상으로도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그 지원 면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소비에트 연방에게 뭐 일정한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고 또 일정한 어떤 호의를 느꼈을 것이고 굳이 그 사회주의라고 해서 공산주의라고 해서 저 나라와 등을 돌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잠깐 외곽으로 빠지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거 받았던 돈 800억이 제대로 독립을 위해서 사용이 못됐다는 설이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흑역사인데요. 독립운동 흑역사인데 이 800억 원, 그러니까 그 40만 루블의 그 뭐랄까 사용을 놓고 이 파벌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 이동희 선생이 사실 어쨌든 그 돈을 받아왔는데 그 돈을 관리하는 그 변호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김구 계열의 운동 세력으로부터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동희 선생이 완전히 상해 임시정부에게 실망을 하고 짐 싸들고 상해를 떠나서 저 만주로 가버리고 그 뒤로부터 상해 임시정부와 절연을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죠. 참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파벌로 쪼개지고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일본 애들이 얘기했던 너희들은 파당 때문에 망했다라고 했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조금 달리 그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어떤 체제에 반대하는 반체제 운동은 여러 가지 파벌로 갈리기 마련이고 파벌 싸움 내지는 그 노선 투쟁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을 극복해내면 결국 그 반체제 운동이 성공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 반체제 운동 가운데서 결국 그 이질적인 요소를 규합해내서 그 한마음이 돼서 성공했던 예가 사실 극히 드뭅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그런 그 규합에 성공했던 유일한 경우가 아시아에서는 제가 베트남이라고 알고 있어요. 호치민이라고 하는 인물이 뭐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 노선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노선까지도 이제 끌어안아가지고 함께 발맞춰가면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게 좀 예외적인 경우고 그 외에 그 많은 반체제 운동에서는 결국은 노선 투쟁으로 날이 새고 날이 지고 이것이 거의 노멀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운동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유별나게 그 파벌 싸움으로 그 망했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푸틴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수님하고 안 만나는 사이에 사실은 이것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사건이 러시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약간 반구테타를 신을 향해서 저지른 걸로 우리한테는 보여지고 있고 결국 그 사람은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푸틴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푸틴은 지금 시간은 자기 편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역량상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푸틴이 잘 알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완전 점령을 사실 목표로 삼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목표는 단 두 가지였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사태를 막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반러시아 세력, 푸틴이 말하는 그 네오나치 세력을 척결한다든지 아니면 그 힘을 없앤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두 가지 목표를 이루는 게 완전 점령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동쪽 영토 그 20%를 네. 가지고만 있어도 네. 우크라이나의 어떤 힘을 뺄 수 있고 나토에 가입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지금 2년 넘게 그 2년 가까이 그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또 한 측면이 그 서방과 미국의 지원일 텐데. 나토의 지원이기도 할 예. 거고요. 그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의 그 대우에 어떤 균열이 없었고 상당히 탄탄했었는데 푸틴은 아마 시간이 갈수록 결국 그 단일 대우가 깨져나갈 것이다. 그다음에 서방의 이 우크라이나 지원이 날이 갈수록 흐트러지면서 네. 언젠가는 깨져나갈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미국이 좀 미적지간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네. 슬로바키아라든지 몇몇 나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했었고요. 또 최근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를 그 도우려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살아나야 될 텐데 우크라이나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 곡물 수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곡물이 유럽에 수출되는 길을 열어주면은 대번에 타격을 받는 나라가 동유럽의 폴란드라든지 예.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의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 때 지금 아직 같지만 뭐 폴란드와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는 러시아에 대한 공포 때문에 네. 서로 돕는 그런 관계였었고 우크라이나의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해서 간접 지원을 하는 나라가 폴란드였는데 네. 지금 폴란드에서 일단 그 정부가 네. 바뀌었고 네. 그 이전 정부와는 또 그 온도차가 다른 네. 우크라이나 정책을 펴고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곡물 수출 문제를 놓고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과거사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과거 사람은 어떤 1943년, 194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인종주의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네. 나치 독일에게 협력을 네. 하면서 네. 이 인종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다는 것은 우크라이나는 순혈 우크라이나인들로만 네. 구성되는 나라야 된다. 그리고 이질적인 민족을 다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 이질적인 민족이 크게 세 민족입니다. 네. 유대인들, 네. 러시아인들, 폴란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서부가 네. 상당히 오랫동안 그 폴란드 왕국의 아니면 그 폴란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서부의 폴란드계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수백 년간의 교류를 통해서 뭐 그런 그 인구 교류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거론했던 인물이지만, 그 인종주의적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스테판 반데라라고 하는 네. 인물인데요. 네네. 이 스테판 반데라를 추종하는 정치 세력이 1943년, 1944년에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폴란드계 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종 청소 수준의 학살을 했었는데 했었고 1943년, 1944년에 그 폴란드계 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수치가 학자들은 10만 명 내지 15만 명을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구체적인 그 예를 들자면은 그 사례를 보자면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입에 올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네. 죽이곤 했었거든요. 네. 이 우크라이나 그 반데라 추종자들이요. 네. 전쟁 통해 확실하게 그 폴란드계 그 주민들을 없애야지 우리가 바라는 순혈 우크라이나 그 민족국가가 수립돼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학살을 하고요. 예를 들어 어떤 그 폴란드계 주민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학살을 하는데 일부러 잔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몇 명을 살려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학살 현장을 다 눈에 보고 엄청난 공포심을 지녔을 것이고 목숨을 부져
그래서 도망간 다음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반데라 추종자들이 우리 그 폴란드계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한다라는 소문을 내면은 당연히 수십만 명이 보따리 싸들고 안전한 곳으로 네. 폴란드로 넘어가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희생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 명 대 15만 명인데 이런 이제 그 과거에 폴란드로서는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악감정이 남아 있었는데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 맞붙는 전쟁 초기에는 그런 옛날의 그 아픈 기억을 폴란드가 애써 억누르고 참으면서 우크라이나에게 그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도움을 주었는데 러시아한테 당한 게 더 컸겠죠, 폴란드가. 예. 그러니까 뭐 그 러시아 근대에 들어와서 러시아에게 계속 당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공포증이 있기 마련이었죠. 근데 그런 공포증 때문에 1943년, 1944년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에게 당했던 폴란드의 아픔을 애써 억눌러 참고 그냥 그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전쟁이 지속이 되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현 그 폴란드 정부 사이에 잡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그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자국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게 어느 틈에 시간이 갈수록 폴란드로서는 껄끄러운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삐걱삐걱 됐던 것이죠.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몇 달 전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그 폴란드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네. 그 전에 정부처럼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입장은 분명히 아닌 셈이고 네. 곡물 수출 문제를 놓고 잡음이 생기면서 야 너희들 옛날에 우리 괴롭힌 적이 있잖아. 우리 그거 기억하고 있어. 네. 그럼 우크라이나는 그걸 왜 여기서 꺼내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목소리 높아지다가 이게 지금 그 뭐랄까요 좀 뭐랄까요 좀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네.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어느 순간 폭발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로서는 가장 큰 지원 국가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러시아는 어쨌든 전쟁 수행 능력 그리고 자급자족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예. 국토로나 뭐 식량 조달로나 또 에너지 조달로나 예. 그리고 또 우호적인 국가와의 뭐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기 때문에 예. 의외로 미국이나 이런 쪽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그 군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보태자면요. 아까 그 푸틴의 그 현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푸틴이라는 인물을 조금 이해해야 될 텐데,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네. 가장 큰 오해가 푸틴이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나쁜 짓을 했죠. 네. 나쁜 사람입니다. 네. 전쟁을 먼저 일으켰고 약한 나라를 지금 침공하고 있고 그 사이에 진행 과정에서 많은 인권 유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이제 나쁜 사람 로 이제 자리매김이 됐는데 이게 그 나쁜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네. 그 사람이 과연 무능력한 존재인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대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시중의 어떤 그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언론 보도의 기본적인 그 뭐랄까요 그 자세가 푸틴은 나쁜 사람이면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 지도자이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리고진 사태가 일어나서 자기 오른팔에게도 뭐 배신당하고 네. 얻어맞는 사람이 무슨 뭐 저유체 가가지고 전쟁을 이끌겠느냐, 네네. 곧 뭐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프리고진 사태를 대하는 푸틴을 보면요 놀라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믿었던 그리고 자기가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자기 최측근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자기에게 정치적 부담감을 주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저기 니즈니 노브고로드 그러니까 러시아 남부에서 군대를 빼돌려 가지고 모스크바 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됐었죠. 네. 그때 그때 만약에 푸틴이
그야말로 이제 욱해가지고 정면 승부를 했다. 예,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했으면 진압은 분명히 그 성공했겠죠. 네. 하지만 그게 내전 상태가 되는 상황이었고 네.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고 해도 그 내전 상황에서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그 타격이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담이 생길 텐데요. 그때 그 푸틴 대통령이 꾹 참고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일단은 자리를 옮겼다가 협상을 통해서 프리고진을 일단 주저앉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평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상당히 제가 볼 때 느끼는 게 이 인물이 참을성이 엄청 강하구나.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이것이 가져올 파장이라는 것을 다 염두에 두고 네. 계산을 한 다음에 행동하는구나 라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뒤에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일단 내전을 막았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사태를 수습했고 네. 그리고 프리고진이 일단 그 쉽게 말하면 튀었지 않습니까? 네. 외국으로 튀었는데 네. 또 결국 또 러시아로 돌아와서 네.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프리고진에게 그 안도감을 줬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미끼였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또 그 계략을 써가지고 네. 한순간에 보내버리는 이런 입장을 보고 때 지금 그 프리고진이 일으킨 여파란 것이 그야말로 그 찻잔 속에 태풍에 불과했던 것이고 네. 그런 식으로 자칫 잘못하면은 정권의 위기, 체제의 위기, 전쟁 수행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네. 극도의 자제력과 상황 판단을 잘해서 이것을 무마하는 이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푸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매드가이일지는 모르지만 바보 멍청이는 아니다. 네네. 오히려 상당히 그 면밀한 어떤 감각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네.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그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나쁜 놈이면서 멍청하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판단은 정말로 상황을 그 오도할 수 있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입니다. 네. 앞서 그 질문 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뭐 국제 정치학을 하신 분이 아니고 역사를 하신 분한테 이런 걸 여쭤봐서 좀 그런데 시중에서는 이제 중국의 반속국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다 중국 산으로 싹 바뀌어요. 한국 거 이제 그 많이 팔던 거 이제 없어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뭐 이 중국을 잘 모르고 네. 일단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러시아가 중국의 뭐 속국까지는 아니지만 이 종속도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그 러시아가 그 소비재 산업이 워낙 약해서 그것을 그 소비재 산업의 어떤 그 허점을 그 대한민국 상품을 수입해서 그 메우고 그래서 그 유지 나갔는데 대한민국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그 빈자리를 지금 중국 제품이 다 메우고 있죠.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예전에 그 한국 기업의 상표가 보이는 곳에 지금은 중국 상표가 거의 대부분 다 그 덮여 있는 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종속도가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경제나 경제가 그 중국에게 전체로 종속된다고 하는 표현은 좀 과한 편인데 단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떤 그 패권은 확실하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러시아가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또 용인해야 한다고 지금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러시아로서도 지금 그 동북아시아가 중요한 게 그 동시베리아 영토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연해주가 있는데 이 연해주란 지역이 상당히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이 자체로도 상당히 큰 경제 단위가 될 수 있는데 이 그 동북아시아를 그 주도하는 국가로서 러시아가 한 축을 맡았었고 맡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자리를 이제 중국에게 넘겨주는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유럽에 가스를 보냈습니다만 그쪽 연해주를 통해서
이쪽 아시아 쪽 국가들한테 가스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본은 이미 보내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예. 파이프 해서 보내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러시아가 이 그 연해주 지역을 중시하고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계속 그 패권자의 지위 내지는 그 한 축을 맡으려고 했던 이유가 결국은 연해주가 원래는 청나라의 영토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나라가 약해질 때 러시아 제국이 연해주를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청의 어떤 그 후계 국가인 중국으로서는 연해주를 차지해야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극도로 경계해서 그 연해주에서의 어떤 그 러시아의 지위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한 그 파트너, 축, 그다음에 어떤 그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중국을 견제해 왔는데 지금 상황이 네. 그 러시아가 중국에게 손을 벌려야 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판이니 예전과 같은 그런 어떤 위상을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앞으로 러시아 전체가 중국에게 종속될 경제가 종속될 가능성은 낮지만 네. 이 동북아시아로 한정해서 보자면은 중국에게 종속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하부 구조로 들어가는 상황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네. 그런 추세인 듯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한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뭐 스위프트 때문에 아무 관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예. 현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건물에 예. 러시아 분들이 한 100명은 넘게 있어요. 아, 그런가요? 아마도 그 저쪽 야말 프로젝트 관련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말에서 이제 석유를 캐는 예. 그 러시아 프로젝트에 한국 업체들이 있는데 예. 그 소위 말하는 뭐죠 석유화학 기술을 우리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제가 있는 이 건물도 건설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설회사가 뭔가 참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100명은 좋게 있는 것 같아요. 흔하게 보여요. 딱 보면 백인인데 말을 못 알아들어. 저 입장에서 이상한 말을 해. 그럼 거의 대부분 러시아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럼 한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일반인들을 눈으로 보면 끊어진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저도 이제 연관해서 제 경험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19 이전이니까 아마 2016년 17년 같은데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블라디보스톡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구시가지가 있었고 구시가지는 정말로 눈에 익은 장면이었습니다. 뭐 예전 러시아 제국의 유산도 있고 소비에트 시대 때 지어졌던 어떤 그런 낡은 건물들이 존재하는데 새로운 시가지가 많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 앞에 큰 섬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대형 교량이 새로 지어진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니까 아주 최근에 지어진 것인데 물어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을 방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 블라디보스톡과 연해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프로젝트를 띄운 다음에 엄청난 투자가 중앙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블라디보스톡에 그만큼 이제 푸틴 대통령이 코로나, 그러니까 전쟁 이전, 코로나 이전에 다시 한번 이 연해주의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푸틴 대통령은 그때 보관을 하기로는 이 연해주를 더 개발해가지고 대한민국도 끌어들이고 중국도 끌어들이고 또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노동력도 이렇게 끌어들여서 활용하면서 이 허브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것인데 그때는 뭐 푸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더더욱더 중시해야 될 경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되었다고 하는 느낌이 블라디보스톡의 신시가지를 보면서 팍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 유학생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 극동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새로 만들어졌었는데 거기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점검을 해보면서 근본적인 그 러시아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확실히 좀 근원적인 점검을 해야 판세를 잘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읽어왔던 근원적 판세를 통해서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전쟁이라는 걸 사전에 말씀하셔서 우리는 빨리 끝날 거라는 기대를 아예 접었었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역시나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 같고 어떤 사태나 상황과 지리적인 모든 것을 읽을 때 그냥 지금 당장의 이슈와 사건으로 읽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연원도 꼭 알아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봤는데요. 지금 벌써 이제 겨울이 왔고 내년 봄까지는 아마 이런 상태로 소강 상태로 계속 가게 될 것 같고요. 내년 이제 늦봄이나 여름이 되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한 번 이 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격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러시아에서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 러시아의 공세가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분명히 푸틴은 협상 테이블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더 유리한 입장에 서려면 아무래도 정가가 좋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협상 테이블에서 더 유리한 고지에 앉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서 한 번에 또 공세를 취해서 우크라이나군을 조금 위기에 몰아넣고 러시아군이 마음만 먹으면 더 큰 영토를 차지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과시하는 수준에서 공세가 한번 있고 나서 그다음에 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약에 푸틴이라고 하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을 하겠다. 그런데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은 한번 군사적으로 한번 공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푸틴이라고 하면은 키우 방면을 치는 듯 하다가 키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수도를 지켜야 되니까 그쪽으로 그 우크라이나 방어 역량이 좀 몰릴 텐데요. 그때 남쪽에 있는 오데사를 공격하지 않을까. 오데사를 차지하면 제일 좋고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오데사까지도 우리가 차지할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과시해가지고 협상 테이블에서 젤렌스키 내지는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압박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게 아마 2024년에 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것 같고 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한석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벌써 1년 반 넘었네요. 1년 반 정도 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어 봤는데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유튜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날 편한 대로 들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성들 중에 그 전쟁 이야기 좋아하셔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제 러시아 이제 큰일 났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쟁 초기에는. 근데 사실상 지금 와서 보면 결코 뭐 그런 상황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특별히 한국 분들이 이제 국제 정세와 그 세계사적인 흐름들을 읽을 때 너무 자기 마음대로 읽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편향도 많고 내 마음대로 읽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저희 채널은 이제 약간 투자도 하시면서 인문학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 투자를 하시려면은 객관성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절대 내 마음대로 봐서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맞습니다.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큰 이제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 국제 정세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 앞길이 보이는 그런 나라이고 그런 면에서 그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설령 그 좀 뭐랄까 껄끄럽고 좀 뭐랄까 거북한 그 사실도 있는 그대로 봐야 돼. 봐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고 또한 좀 주식이나 투자해서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은 뭐 박애와 우애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심으로 축으로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국가 전략은 또 생존과 국가 이익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예.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유럽 문제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시아 문제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아시아 차원으로 우리가 내일처럼 끌고 올 필요가 없는 이슈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 우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공을 해서 멀쩡한 나라를 쳤다 하는 정의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이슈가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입장에 있어서는 그 정의의 문제로 이번 건을 국가적 이익과 그 정의의 문제를 교체할 만큼의 지리적 연관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 약삭 빠른 일본처럼 우리도 러시아 가스 좀 받고 우리는 러시아 가스 받는다고 유럽처럼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이유가 1도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스트 그것만 받는 에너지만 받는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중동에서 갖고 오지 미국에서 갖고 오는 것도 아니니. 그래서 좀 영리하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제가 좀 도발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나라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이 국제 정세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선도해 줘야 될 그 외신 기자 내지는 그 언론인들이 오히려 더 흥분해가지고 그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항상 그 신문을 보면서 한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도하는 기사를 스크랩하고 있는데 한번 쭉 보면은 이게 참 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정말로 더 냉철해야 될 그 언론인들이 이 사태를 더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한쪽은 악마, 한쪽은 천사, 한쪽은 백, 한쪽은 흑이라고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그 판단을 하면서 이 기사를 쓰는 거 보고 좀 여러 가지로 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스크랩한 자료를 놓고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의 언론 보도가 뭐랄까요 좀 감정적으로 한쪽에 치우쳤다.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객관적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한번 그런 식의 좀 분위기를 이렇게 올리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물을 한번 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들이 좀 사회에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하도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우리끼리도 많이 쏠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좀 객관적으로 세상을 좀 바라봤으면 참 좋겠다. 다시 한번 그 명과 청의 그 권력 교체기에 한반도가 겪었던 어떤 그런 대환란이라든지 고통을 보면은 정말로 오늘날과 이렇게 구조적으로 비슷한가 이런 느낌이 들면서 사실은 또 그렇게 또 우리가 한반도에 살았던 그 조상들이 이렇게 뭐랄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고통을 겪었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나 고려 시대를 보면요, 이 송과 원의 어떤 송과 어떤 거란 이쪽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고려 왕조가 상당히 요즘 뭐 드라마도 나오지만 상당히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해가지고 어떤 주권도 지키고 한반도가 전란이 되는 상황을 막았던 경험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의 경험만 놓고 우리 항상 강대국의 어떤 충돌할 때 우리는 실패만 했다, 외교상 실패만 했다 이렇게 패부식에 빠지지 말고 고려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성공한 경우도 있었다. 한번 그런 또 성공의 경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슬기를 가지게 되면 2024년 앞으로 우리 충분히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되기를 우리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보고요. 우리 언젠가는 우리 유한수 교수님과 함께 러시아 예술 기행을 한번 떠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가서 음악회 꼭 가보고 싶고 그 대단한 박물관들, 미술관들도 한번
보고 싶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상명대학교 유한수 교수님과 함께한 현재 러시아 상황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어떤 예상 그리고 그 러시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문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걸쳐서 재미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